여러분 안녕하세요. 혹시 요즘 부동산 문제가 심각하다고 느끼시나요? 집값 폭등, 다주택자 규제, 임대차 문제. 이런 게 현대의 문제라고만 생각하셨다면 오늘 영상에서 깜짝 놀라실 겁니다. 사실 이 모든 문제는 이미 500년 전 조선시대에도 똑같이 존재했거든요. 아니, 어쩌면 지금보다 더 심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은 조선시대의 부동산 정책과 양극화 문제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조선시대의 부동산 정책의 핵심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규제였습니다. 공급을 늘리기보다는 수요를 억제하고 통제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었죠. 태조시대부터 조선은 신분에 따라 집터의 크기를 엄격하게 제한했습니다. 정일품 고위 관료는 약 4,655제곱미터, 그러니까 1,400평 정도의 땅을 받을 수 있었던 반면 일반 서민은 고작 266제곱미터, 약 80평 정도만 허용되었습니다. 신분 사회였던 조선에서는 집의 크기조차 신분을 나타내는 상징이었던 거죠. 세종시대에 가면 규제가 더욱 정교해집니다. 주택의 크기뿐만 아니라 건물 구성, 심지어 총량까지 규제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리고 재미있는 규제가 하나 더 있었는데요. 바로 집터를 확보하고도 실제로 집을 짓지 않으면 그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넘기도록 하는 제도였습니다. 요즘으로 치면 건축 의무 같은 거죠. 15세기 중반부터 16세기 중반까지 한양은 심각한 주택 공급 부족에 시달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첫째, 인구가 급증했습니다. 한양이 수도로서 정치, 경제, 문화의 중심지가 되면서 사람들이 몰려들었죠. 둘째, 개발 제한이 너무 심했습니다. 조선은 북악산, 남산, 인왕산, 낙산 등 도성 근처의 산을 금산으로 지정해서 개발을 원천 차단했습니다. 풍수지리적 이유도 있었고 소나무를 보호하고 수재해를 예방하며 치안을 유지하기 위한 목적도 있었죠. 요즘으로 치면 그린벨트 정책이었던 겁니다. 셋째, 궁궐이나 공공건물을 재건축할 때마다 민가를 철거했습니다. 조선 전기 내내 이런 작업이 반복되면서 주택 공급은 더욱 줄어들었고 당연히 집값은 폭등했습니다. 중종 이후로는 무려 500년간 부동산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했다는 기록까지 있습니다. 현대 한국보다 더 긴 부동산 상승기를 겪은 셈이죠. 집값이 오르니 당연히 투기 세력이 등장했습니다. 양반들과 부자들이 좋은 입지에 있는 집을 여러 채 사들이기 시작한 거죠. 성종은 이에 대응해 고위 공직자를 대상으로 1가구 1주택 규제를 내놓았습니다. 현대와 똑같죠? 하지만 결과는 어땠을까요? 효과가 거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양반들이 꼼수를 부렸거든요. 자기 명의로 여러 집을 사면 걸리니까 중인들에게 명목상 집을 판 뒤 임대차 계약을 맺는 형식을 취했습니다. 심지어 임대차 계약서를 위조하는 사례도 있었다고 하니 정말 현대와 다를 게 없네요. 성종은 더 강력한 조치도 취했습니다. 주택을 여러 채 보유하기 위해 산맥을 파거나 무단으로 집을 짓는 사람들의 주택을 강제로 철거하라는 명령을 내린 거죠. 하지만 이것도 근본적인 해결책은 되지 못했습니다. 조선 후기로 가면 부동산 문제는 더욱 심각해집니다. 그래서 영조는 역대 왕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부동산 통제 정책을 펼쳤습니다. 대표적인 게 바로 여염집 탈취 금지령입니다. 양반들이 하급 관리나 중인의 집을 강제로 빼앗거나 헐값에 사들이는 걸 막기 위한 정책이었죠. 영조는 여기서 더 나아가 도성 안주택의 전세와 매매까지 금지시켰습니다. 그야말로 부동산 시장을 완전히 얼려버린 거죠. 그리고 이걸 어기면 왕족이든 고위 관료든 상관없이 유배를 보냈습니다. 처벌 규정을 정말 엄격하게 적용한 겁니다. 하지만 이런 강력한 규제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근본적인 공급 부족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으니까요. 부동산 투기는 점점 더 교묘해졌습니다. 부자들은 좋은 입지에 여러 채 집을 소유하고 나라가 공공 건물을 지을 때 시중가보다 훨씬 비싼 가격에 팔았습니다.
심지어 왕족이나 궁궐 옆집을 미리 매입해 놓고 보상을 기다리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기획부동산이었던 거죠. 이런 행태가 얼마나 만연했는지 정부가 민가를 철거할 때마다 보상 문제가 가장 중요한 이슈로 떠올랐습니다. 과도한 보상 요구로 인해 국가 재정이 악화되는 경우도 많았죠. 결국 양반과 부자들은 부동산을 통해 더욱 부유해졌고 하급 관리와 중인 서민들은 집 한 채 마련하기도 어려워졌습니다. 부동산이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주범이 된 거죠. 18세기 후반이 되면 임대 제도가 본격적으로 활성화됩니다. 특히 재미있는 건 과거 시험 시즌이었습니다. 전국에서 수험생들이 한양으로 몰려들면서 임대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했거든요. 요즘으로 치면 대학가 원룸 수요 같은 거죠. 집주인들은 이 시기를 노려 임대료를 크게 올렸고 수험생들은 비싼 임대료에 허덕였습니다. 그리고 조선시대에는 전당이라는 독특한 제도가 있었습니다. 원래는 논밭을 담보로 돈을 빌리던 제도였는데 조선 후기에는 가옥에도 적용되기 시작했죠. 이게 점차 발전해서 오늘날의 전세 제도가 되었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전세 제도는 한국만의 독특한 주거 문화인데 그 뿌리가 조선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간다니 흥미롭지 않나요? 19세기에 이르면 상황은 최악으로 치닫습니다. 노동만으로는 집을 구매하는 게 사실상 불가능해졌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빚을 내서 집을 샀습니다. 그리고 그 집을 담보로 또 다른 빚을 졌죠. 빚으로 빚을 갚는 악순환이 시작된 겁니다. 결국 무주택자들의 주거난은 갈수록 심해졌고 부동산을 가진 자와 못 가진 자의 격차는 하늘과 땅 차이가 되었습니다. 조선 후기의 심각한 사회 불안정과 밀란의 배경에는 이런 주거 불평등도 한몫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조선시대 부동산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놀랍게도 500년 전 조선시대와 현대 한국의 부동산 문제는 너무나 비슷합니다. 공급 부족, 투기, 다주택 규제, 임대차 문제, 전세 제도, 기획부동산, 그리고 양극화까지. 역사가 반복된다는 말이 실감나지 않으세요? 조선시대 정부는 주로 규제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 했지만 근본적인 공급 확대 없이는 효과가 제한적이었습니다. 강력한 처벌도 매매 금지도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죠. 역사는 우리에게 교훈을 줍니다. 부동산 문제는 단순히 규제만으로는 해결되지 않으며 공급 확대와 투기 억제, 그리고 사회적 합의가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요. 오늘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흥미로운 역사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